4월 보궐선거 얘기를 해볼까요? 리트머스 시험지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손정배 전 장관은 호남 정치 복원론, 호남 정치 심판론 비슷한 걸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데 싫으면 다 떠나가지고 절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절도 망하고 저 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건데 성남 중원도 그렇고요, 반하글도 그렇고요. 선거 연대는 지금 물 건너가 간 겁니까? 제1야당을 어떤 형태로든지 무너뜨리겠다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선거 연대를 논의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권혁별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네, 전북 익산 가비 지역구인 재선 의원이시죠? 예.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다리 좀 불편하시는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불러주셔도 고맙습니다. 예. 그 일반 국민들은 전략홍보본부장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예.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면 예. 어떨까요? 당의 전략과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사항이 다 전략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특히 선거 때는 선거 전략을 수립하거나 당에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프레임을 짜거나 이런 당의 모든 그 전략과 관련해서 예. 부분을 책임지고 또 그 전략을 홍보화시키는 사무총장하고 어느 쪽이 더 센 자리입니까? 사무총장 바로 밑에입니다. 그래서 사무처 서열 2번에 해당되는 아, 그렇군요. 손학규 전 대표 이제 가까우신 그런 걸로 알고 예. 있는데 문재인 대표하고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뭐 저는 개인적인 인연은 문재인 대표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돼서 만났고 대통령 후보일 때 네. 전라북 도당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선거 관계 최근에 많이 만나는 것은 전략본부장이 임명된 후부터 이후에. 많이 뵙겠지 개인적인 인연 자체는 없습니다. 일종의 그 탕평 인사로 이렇게 해서 맡게 되신 거군요. 저 같은 사람이 전략본부장 드는 거 보니까 탕평인사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탕평인사라고 본인이 하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능력 위주의 인사. 물론이죠. 근데 과거에 능력이 있어도 자기 계보 아니면 안 썼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중요한 당의 요직은 사실은 당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네. 맞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면도 드는데 있죠. 이걸 네. 다 이렇게 개파를 나눴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당평인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또 평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4월 보궐선거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네 곳으로 늘어나서 좀 판이 좀 커졌죠. 예, 근데 예. 전체적인 의미, 이게 뭐 중간평가입니까? 정권 심판입니까? 아니면 야당이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선거인가요, 이게? 예. 저는 뭐 다 다시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당을 전략을 새로 세우고 어떤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뭐 이번 선거보다는 다음 총선과 대선이 더 중요하는데 그렇죠. 그 전초전적 성격으로서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예. 거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그 승패 분기점, 이걸 몇 석으로 보세요? 몇 석이면은, 뭐, 양승조 사무총장은 1석만 이겨도 우리가 승리다 이렇게 했던데. 뭐 다 이기면 좋죠. 그런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볼 때는 그 통합진보당이 당선된 세 곳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온 거고 네. 이번에는 뭐 네 분, 다섯 분이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죠. 저희도 선거 전략 초반에는 사실은 새누리당과 우리 새정치연합의 1대1 구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선거의 승패에 중요한 열수를 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총장은 한 석만 이겨도 우리가 승리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전략홍보본부장님께서는 두 석은 이겨야 그래도 승리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아니 저희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예, 저도 예. 자신할 수는 없는 건데 예.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죠. 과반은 그렇죠. 절반은 이겨야. 절반은 기대하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이제 총선 투표율이 한 50% 안팎. 그리고 작년 730 때 32%면 상당히 높았던 것인데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뭐 이번 선거가 많은 이슈를 갖고 있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네.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30%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야당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고연령층이 많이 가서 투표를 하시게 되고 새누리당 조직표가 위력을 발휘하고 어떤 분들은 한 20%에서 25% 사이 정도 예측하시더라고요. 뭐 저희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쪽을 지지하는 사람을 얼마나 끌어낼 것이냐. 네. 문재인 대표가 출발하고 첫 보궐선거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사실은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목표를 두석으로 전략홍보본부장이 설정하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계속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기 어려운데 때문에 우리 국민적 요구에서 그 정도를 기대하지 않을 거라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승리가 아니고 승리의 경쟁이라면은- 기준이 아니고요. 예. 어떤 목표, 그중 정당이라면
집권을 위한 정당이라면 그런 그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목표는 전체가 이기는 게 목표겠죠. 그러나 이제 두석은 이겨야 그래도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는 승리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현실은 한석 이기기도 어려운 게 사실 아닌가요? 또 선거라는 것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선거 전체 네 곳을 관통하는 어떤 그 키 슬로건이랄까요? 주요 핵심 구호 뭐 이런 게 있나요? 이 정권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우리 민생의 경제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권 시판론은 관통하는 맥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미 새누리당이 사실은 리포트 대사의 사건 후에 정보 문제, 안보 문제를 내세워서 했기 때문에 지금 대표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 저희가 설계하는 것이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 새누리당 경제 살리기 이러는데 얘네도 경제 살리면 네. 차이가 뭐 있느냐. 저희가 주장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기업 중심이나 기업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계층의 사다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네. 그런 소득주도형 경제정당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일단 내세우고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어제 이제 발표를 한 거 보면은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변화다, 뭐 이런 옛날에 빌 클린턴 선거구 비슷한 그런 구호도 내놨어요. 확정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경선용 구호로 경선 현장에서 내붙었던 털침하게 썼던 구호고, 거죠. 또 예. 광주 쪽은 또 다른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광주에 대한 선거 전략하고 나머지 세 곳에 대한 선거 전략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호남의 민심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곳이 야당적 성격보다는 여당적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된다고 될 수도 생각합니다. 있죠. 예. 그런데 호남민들이 특히 광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변화 같아요. 무조건 바꿔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유능한 정당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지한 정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권을 가져와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으로 불평등 당하는 걸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 사실은 호남민들, 특히 광주 시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자 반성을 하고 뭔가 새로운 유능한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야만 광주 시민이 지지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정당에 대해서요. 이제 국민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 경제 공부를 주요 당직자들,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다 모여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켜보기에 한 가지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정치인들이 이제 모여서 경제 공부를 하고 이슈를 내고 이건 다 좋은데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그런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에 뭔가 좀 몰두한다라는 걸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조금 이렇게 그분이 꼭 정치인이라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요. 그런 인물이 좀 같이 곁들여져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지금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기획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대부분이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 쪽 칼라가 비슷한 분들이 나와서 발제를 하고 또 오늘 모 신문에 현대나 삼성 경제연구원에 대기업 사람들한테 좀 경제를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가고 있는 논점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부분이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 공부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정치인들 중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경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계실까요? 저희 모두 전문가들이 있지 홍종학 의원이라든가 홍종학 여러분들 계신데 사실은 이게 정치인이 되고 나면 정치인의 말은 정치인의 말을 들더라고요 사실은. 네, 원래 경제인 경제학 교수님이셨죠, 홍종학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좀 더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가 전면적인 사정에 나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슬퍼런 비리 척결 의지가 느껴집니다. 비리 척결이나 사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타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리 척결,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와 선순환 복지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비리척결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와 선순환 복지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중산층 보건과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경제 살리기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걱정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먼저 광주 서구을이죠. 예. 지금 새정치연합은 조용택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탈당한 천정배 전 네. 법무장관 주요한 후보가 될 텐데요. 천정배 전 장관은 호남 정치 복원론, 호남 정치 심판론 비슷한 걸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정 정도 민심이 그런 호응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예. 새정치연합이 호남 정치, 이제 이 의원님도 호남이신데, 뭐가 문제 있길래 이렇게 이 호남 정치 심판론까지 나왔을까요? 핵심이 뭡니까? 뭐가 문제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항상 민주당의 뿌리고 본산이라고 생각하는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뭘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네. 우리가 지지했으니까. 집권을 뭔가를 해야죠, 보여야 집권. 하는데 그 희망이 있는 거냐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호남민들이. 예? 저는 천정배 의원님에 대한 평가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고, 우리 당에서도 가슴이 아프다 이런 평가를 예. 했는데, 저는 사실은 뼈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 천정배 의원님이 우리 당내에서도 계획과 혁신의 아이콘이셨고, 그 네. 구장을 계속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새정치연합을 버리고 무소로 나가겠다고 하면 분명히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무슨 생각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처절히 반성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제 우리 속담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데, 예. 싫으면 다 떠나가지고 절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절도 망하고 저 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건데, 좀 다 떠나지만 말고 절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도 좀 부수고서 다시 좀 짓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천정관님, 천 선배님이 과연 거기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심판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대두되는 시점에서 제1야당을 목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철학이라든가 그게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들이 나름대로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 승패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광주 시민들이 가장 시민의식이 높고 예. 뭐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걸 고민하시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판단을 광주 시민들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천정배 의원, 전 의원 같은 분이 왜 탈당했는지 좀 반성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유권자들한테는 천정배 전 의원이 내가 왜 출마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정동영 전 의원이 전주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선거를 하면서 내건 구호는 내가 이겨서 다시 당에 돌아가겠다.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천정배 전 장관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겨서 다시 당에 들어오겠다. 이런 구호는 아닌 것 같고, 이겨서 뭔가 좀 호남 정치를 다시 한번 재편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 설득력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남 정치를 재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네. 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일단 호남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유능한 정당, 예. 우리가 지지한 정당이 집권 정당으로 가는 길인데, 사실은 그 집권 정당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천 선배님이 이렇게 하시는 행동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표가 출범한 후에 당 지지율도 조금 상승하고 저 야권 후보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천정배 전 의원님 사실 정치 토크 돌직구에서 좀 초청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정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모셔서 한번 예, 그렇게 꼭 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섭외를 했어요. 사실 그 선거 바쁘시겠지만 좀 나와달라 그랬더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 광주 예.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게 먼저 번 광역단체장 선거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예, 그 당시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까지 탈당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한 건데, 그때의 폭발력과 비교해서 이번 폭발력이 어떤 거냐라고 예. 할 때 광주 국회의원들은 그때 폭발력보다는
약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시죠. 조영택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당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뭐 승패는 모르지만 그걸 알수 저희가 없죠. 최선을 다하면 싸울 수 있다라고 지방선거 생각합니다.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지방선거 때도 이제 무소속 후보가 나왔지 그런 않습니까? 얘기인데 어쨌든 광주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떻게든 조영태 후보를 당선시켜야지 안 그러면 내년에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광주 의원들이. 그래서 광주 의원들이 고민이 있더라고요. 광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반영이 되는데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내면 그냥 싸잡아서 다 나쁘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광주 의원들도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아무튼 이번에 아마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단적인 움직임도 이렇게 보이려다가 다시 뭐 중단하고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천정백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호남 의원들은 상당히 좀 공포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저도 전북 출신이니까 우리 정동영 의장님이 이미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광주의 천정배 장관님이 예.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이 구축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뭐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제1야당의 위치로서 또 유능하게 집권정당이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은 다음 총선과 대선에 전철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선거를 꼭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관악을은 어떤가요? 지금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요. 문재인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요. 경선에서 아주 작은 차이로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은 오신환 전 이제 여러 번 출마를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젊은 사람이고 그래서 두 분 다 이상규 이제 전 의원도 출마하죠? 예,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이제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출마하죠. 야권이 분열 구도이고 여권은 이제 오래 한 사람 새누리당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느 지역이 사실은 뭐 어렵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선 결과가 50.3%대 49.7%가 나왔더라고요. 0.6% 차이이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자리 숫자일 겁니다. 아마 대의원 한 서너 명이 바뀌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여론조사 오차범위 안쪽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내가 먼저 그 경선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우리의 힘을 합하는 것이 그렇죠. 사실은 더 급한 문제 같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먼저 합해놓고 우리 당이 똘똘똘 뭉쳐서 합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논해야지. 뭐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래도 저희가 이제 평가할 때는 사실은 그게 그쪽 지역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승산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판단하는데 쉽게 그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겠냐. 김희철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할까요? 뭐 저희가 최선을 다 해야죠. 해서 사실은 저희가 또 김희철 의원님과 가까운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렇게 하니까 해서 힘을 합해서 또 뭐 내년에 총선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성남 중원에서는 정환석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통해서 됐더라고요. 경선도 나름대로 이제 치열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새누리당 신상진 전 의원 굉장히 강세 아닙니까? 지난번 선거에 예. 사실은 우리 야권 단일 후보인 김미 전 국회의원하고 600표 차이밖에 안 났, 신승을 거둔 곳인데 야권이 단일화됐을 때도 600표 차이밖에 안 났는데 지금 난립된 상황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고 신상진 의원이 거기서 계속해서 텃밭을 닦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꼭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사실은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실 선거는 뭐 마지막 까보는 날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성남 중원도 그렇고요. 아까 관악을도 그렇고요. 원래 대선 같은 데 보면은 야권 지지율이 훨씬 높은 그 전통적인 야권 강세 지역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보면은 그 불리한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는 야권이 분열됐다는 부분이 가장 투표율 낮은 겁니다. 것도 뭐 크고요. 또 예전 보궐선거가 사실은 뭐 거물을 작출해서 전략공천하고 이게 많았는데 사실은 그 성남 부분도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뭐 전 경기도 교육감을 뭐 영입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출발하면 첫 선거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스스로 선출한 후보가 됐을 때 사실은 보궐선거는 더 힘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원칙론자로 주장했고 또 거기는 또 우리 은수미 현 비례대표 의원까지 나와서 경선을 했던 지역인데 그런 의문이 들어요. 경선을 하는 것이 반드시 원칙인가? 전략 공천은 그러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730 재보궐선거에서 전략 공천을 했는데 패배한 전력이 있고 사실 이번 전략 공천이 특히 어려웠던 것이 저희 당원을 개정하면서
전략 공천을 할 때 지도부가 마음대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안철수 전 의원 같은 분들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거든요. 대선 주자급 거물 정치인들이 오면 지금 야권 지지자들도 찍어주는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거 같고, 그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게 원칙이든 뭐든지 이겨야 된단 말이죠. 이제 광주에서 민심이 나빠지는 것도 자꾸 이 야당이 자꾸 패배하니까 그래서 민심이 나빠질 텐데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선거연대, 야권 분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선거연대는 지금 물 건너가 간 겁니까? 우리 당 차원에서는 선거연대는 없다 하는 네. 것이 분명한 원칙입니다. 뭐 뒤에 가서 후보자끼리 어떤 부분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진보당은 뭐 정당이 해산됐으니까 연대가 쉽지 않겠고요. 근데 정의당 같은 데는 또 연대는 없는 겁니까? 정의당과 국민모임은 사실 선거연대를 이미 했고 그쪽으로. 이분들이 목표치를 두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뭐 하겠다라고 예. 하면 저희도 뭐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목표가 제1야당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제1야당을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무너뜨리겠다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선거연대를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저는 선거연대에 약발 다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짜 진검승부를 해야 할 때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 부분은 식상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은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지금하고? 시점 자체가 그게 총선전이냐 아니면 총선에서도 패배하게 되면 대선전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그 부분은 뭐 항상 선거 때마다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가능하면 저희 당도 국민들의 지지를 높여서 우리 자력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당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죠,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요, 그게 이제 정치 선진국에서도 선거연대를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해서 대선 후보 중에 뭐 4-5명 나와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 정통성을 높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보수 세력이 분단 국가에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그동안 뭐 연대하고 이제 후보 단위로 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 걸로 평가가 돼 있었는데 너무 좀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 뭐 연대는 나쁜 거다 몰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야당에서 너무 쉽게 맞아 우리 자력으로 해야지 또 좀 그러고 있는 측면이 있는. 제가 첫 번째 책을 야권 연대라는 책을 가지고 대선 전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예, 기억납니다. 하여튼, 저도. 예. 예, 예.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야권 연대를 해서 뭐 승리한 지역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 여러 가지 프레임상 사실은 어려운 국면에 그렇죠. 처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그걸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나. 자,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묶는 게 옳으냐, 아니면 좀 증원을 해서 비례대표를 확보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원,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늘리려고 하면 저놈들 더 지들 밥그릇 챙기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은 지역구를 246석에서 200석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당장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사실 상당 부분을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 하는 것들은 또 논의를 해봐야 하고 아마 석패율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국회가 전체 사용하는 총 비용은 현 수준에서 묻고 동결하고요. 국회의원 숫자를 330, 350 정도로 늘리고 국회의원 1인당 돌아가는 세비라든지 그 참모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도 유지할 수 있고 정치개혁도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제안들이 있거든요. 예, 심상정 의원이 어제 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저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에서 상당히 많은 당들이 난립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제1당 집권당의 지위를 너무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고 우리 당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하겠다는 게 당의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공식 입장이죠. 예. 근데 양당 기득권 체제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좀 너무 안주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없는 건가요? 뭐 저희도 그런 부분은 뭐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사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사실은 또 많은 정당이 생기면 이 정책연단화 이걸 통해서 사실은 더 다양한 정책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시점이 됐다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네. 새정치연합이 연일 이제 새로운 구호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론, 또 뭐 포용적 성장론, 소득주도 성장론 등등인데요. 이게 이제 싸우는 야당에서 벗어나서 좀 대안을 내놓는 야당, 이걸로 가자는 것일 텐데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구호가 구호에 그치고 만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결코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